그래서 그 평화에 대해서는 정말 서로가 알고 있는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그러면 저는 어떤 것이 평화롭다고 생각하는가, 이거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죠. 저는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상태가 정말 평화로울 거라는 예, 그냥 그 아주 좋은 산에 누워 엎드려가지고 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 고사, 아주 그 덕 높은 스님의 모습이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느껴지고, 저도 언젠가 저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양화에서는 이런 세계를 이상적인 세계라고 그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존재들을 뭐 고사, 덕 높은 스님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이제 나음 같은 존재들, 아주 신령스럽고 초월적인 존재들의 모습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불교적인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의 많은 그 지식인들, 소위 말하는 선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삶도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했던 것도 세상을 벗어나서 응거하는 것,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자신의 삶의 어떤 궁극적인 그 과정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평화를 느꼈을까, 어떤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할까, 저도 이제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이 계셔요. 제가 학부 마치고 대학원 들어갔을 때 그분이 독일 유학을 마치고 막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배웠는데 당시만 해도 교수님들이 뭐 그렇게 학업 준비를 많이 해오시지 않는 상황이고, 대학원생들은 거의 자기들이 이제 이 독해니 뭐니 전부 다 학생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었던 때인데, 수업을 하면은 거의 선생님께서 한 2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그 강의 자료를 준비해 오시고 그거를 꾸준히 읽으시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편하게 하기도 하고,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정보를 주시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은 이제 이 감흥을 주는 그런 강의였는데, 선생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나는 태양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창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뵙지는 못하고 그 제자들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선생님 이제 은퇴하는 날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동영상 한 부분을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다 온 후배들한테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생님 이제 한가해지셨으니까 제가 불교평론의 편집위원으로 있으니 선생님 글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그 후배한테 말했더니 그거 안 될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을 안 쓰기로 하셨고 지금까지 안 써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그 선생님이 어떠신 분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강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엄청난 다독가에서요. 책이 손에서 뗄 날이었고, 집에도 엄청나게 책이 많고, 제가 그 학교 연구실에 갔을 때도 거의 사방으로 책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인데 저서를 한 권도 남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저도 이제 그 교직에 있지만 그 1년에 어느 정도 논문을 안 쓰면 그 교수평가에 걸려서 이렇게 생존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만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 정교수가 될 때에는 그런 조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 논문을 안 써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논문이 없습니다. 학위 논문과 그 이후에 뭐 한두 편의 그 글 외에는 글을 안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학자로서 성실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절대로 성실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왜 선생님은 글을 안 남기려고 하셨는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자취를 남기지 않으시려는 그 의지가 제가 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보통 뭔가 남기고 뭔가의 역할을 하고 또 더 이상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변화에 내가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선생님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 그 전부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좀 겪고 있었던 것이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저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많이 달랐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이게 무슨 소리 하시나 스님이 뭐 요구되는 바가 뭐가 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편에서는 학문이라고 하는 세계에 발을 담그다 보니까 학자로서 요구되는 바가 있고 또 한편에서 이제 승려로서 요구되는 바도 있고 양쪽에서 요구되는 바가 있는데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다 포용할 만한 능력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한쪽에서 조금 애를 쓰면 다른 쪽은 부족하고 이런 그 상황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또 전임으로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실제 논문을 많이 쓸 형편도 못했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과 같은 이런 돌려막기 형태의 이런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내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돌려막기 하지 않고 가서 내막기를 했으면 논문이 하나 더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좋은 학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왠지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관계, 이렇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학자의 근본에서는 조금 벗어난 듯 보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스스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가끔은 만약에 이거 하는 일 사이에 논문을 썼으면 몇 편을 썼을 텐데 이러면서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문을 안 쓰고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의 삶을 보면은 뭐 해마다 이제 한 두세 편 논문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학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의무적인 양이고 또 어떤 학자는 뭐 1년에 10편 이상 쓰는 학자도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저는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바쁘고 맨날 바빠요. 우리 그 학자들 보면은 맨날 바빠서 할 일 너무 많아서 뭐 만나자 이러면은 시간이 없다. 이런 모임에 같이 가자 이러면 시간이 없다. 다들 그러거든요. 뭐 때문에 바쁜가 가만히 보면은 참 별거 아닌 걸로 바쁜 거예요. 본인들한테 논문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논문을 읽을 사람은 10손가락 아니고 또 학문적인 발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렇게 이게 이제 그분들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학문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프로젝트 위주의 어떤 설정된 그런 그 주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진짜 삶의 의미 또는 사회적인 어떤 역할 이런 고민들이 이렇게 충분히 연글 만한 시간을 안 줘요. 그 1년에 두세 편을 만든다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계적인 작업에 몰입하는데 그래서 바쁘고 늘 허덕거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밤을 새서 또 프로젝트 연구 신청서를 내고 또 그 일을 하고 과연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맨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뒤지는 상황이지만 그냥 난 내대로 살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좀 평가를 못 받더라도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들이 이렇게 각자 뭐라고 할까요? 각자가 자기가 이제 서한 위치, 자기의 직업, 자기의 상황들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바쁠 이유가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흐르면 제가 이제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책들, 또 조금은 제가 더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하고, 또 이 승려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제가 스스로 서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아까 그림에서 보였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낮에 아주 떼약볕을 받으면서 무료하게 지내는 것이 저의 희망이고, 그것이 가장 평화로운 순간을 오래오래 만끽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싸움이 없는 것, 다툼이 없는 것, 그리고 뭐예요? 폭력이 없는 것,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그 평화로운 상태는 지금 이 보사 관수도, 보사가 이제 물을 바라보는데 대단히 게으르고 대단히 심심하고 할 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왜 이 옛날 사람들 이 상태를 최고의 경지라고 봤을까? 왜 이 상태로 살기를 원했을까? 과연 우리는 저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걸 되짚어 보면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 현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일인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은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생각하는 건 싸움을 하지 않는 것, 투쟁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또 투쟁이 있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투쟁을 또는 뭐 불의가 있거나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죠? 또 저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싸움이 싸움을 낳는 투쟁이 투쟁을 낳는, 그것이 선의 편이 되건 악의 편이 되건 관계없이 투쟁이 투쟁을 낳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뭔가 하느라고 너무 바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다툼이라는 형식 또는 싸움이라든지 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누가 와서 한 대 치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거의 이렇게 제도화된 폭력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어느 날 이메일로 해고장이 날라와서 당신은 해고됐습니다 하는 순간 해고가 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말려드는 것도 누가 나한테 강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들이 나를 강요하게 되는 거죠. 아까 교수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교수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만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보다는 제도의 문제가 되고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간접적인 그런 폭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저항할 대상이 없어요. 싸우는데 누구와 싸웠는지도 모르고 또 뭐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계속 그 체제 속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고 결국은 자기 삶이 말하자면 어떤 도구적인 삶에서 끝나버리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았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 모비딕의 작가인 하멜이 쓴 필경사 바틀기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주인공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서류를 이렇게 베껴 쓰는 필경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화자는 변호사예요.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고용주고 한 사람은 이제 피고용인으로서 작업을 하는데 미친 듯이 일만 합니다.
처음에 이제 필경사로서 미친 듯이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눈병까지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글을 못 쓰게 됐어요. 그리고 안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뭘 해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뭐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I would prefer not to 이렇게 뭐뭐 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안 하겠습니다도 아니고요. 하겠습니다도 아니고요. 또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prefer 하면 분명히 더 좋아한다. 내가 뭐 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not to 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더 선호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이 표현을 듣는 이제 이 변호사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죠. 고용인인데 뜻을 맞춰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딱 대놓고 저항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움을 막 느끼다가 나중에 해고를 하고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렇게 하는데도 I prefer not to.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집에 안 돌아가요. 계속 사무실을 지키고.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가 그 당황스러움 때문에 결국 자기가 짐을 싸서 그 사무실을 그리고 이 사람이 잘 있나 없나 어떻게 됐나 걱정이 돼서 방문을 하는데 계속 이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건물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수용소에 보내고 수용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음식도 거부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이 그 포스트 모더니스트 그 사상가라고 하는 질 둘렛이라든지 또는 그 아감벤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지젝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최고의 소설로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소설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그 작품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변호사 이야기가 이 수동적 저항이라는 말을 써요. 이 남자가 하는 방법은 안 하겠다. 나는 싫다. 나는 뭐 당신의 요구가 부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뭐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단히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말하자면 아주 단호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게 또 악의가 없어요. 말할 때 전혀 이게 미동도 없이 말을 하니까 이 악의도 없고 그런데 이것만큼 기분이 상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주 대놓고 만약에 거부를 했다면 너 나쁜 놈, 너 이렇게 말할 텐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변호사는 자기가 할 역할들, 자기의 어떤 것들 충실하게 하면 그 삶을 잘 살 수 있었고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성공한 미국인의 표준이 되는 존재인데 이 표준된 존재의 역할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경사 밧들비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전염이 돼요. 전부 다 I prefer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는 이런 말 안 쓰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말 쓰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소설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 뭐냐면 의욕하지 않음이라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뭐냐면 무욕의 상태로까지 자신을 밀어붙인 존재다. 그리고 모든 저항으로부터조차도 물러난 존재다. 저항도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영역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변증법적으로 본다면 정과 반은 사실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필경사 밧들비가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뭐냐면 무의, 하지 않음의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는 학원에 가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곤란하죠. 차라리 안 가겠어요. 너 가야 되라고 말할 텐데 가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굉장히 주체적인 거예요. 저쪽에 의해서 가라고 하는 사람, 부모가 가라고 했을 때 가라고 하는 그 강요에 대해서 뭐예요? 안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수동적인 위치에 서죠. 그죠? 그런데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하지 않는 것을 택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체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황 자체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수동적 저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 여러분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뭐뭐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라고 할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자기중심성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용기를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아까 저희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분은 충분히 논문을 쓰시고도 남고 책을 쓰시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도 I prefer not to를 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필경사가 글을 안 쓰더라도 역시 필경사고 교수가 논문을 안 쓰더라도 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로 자신을 제한시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기대치들, 요구되는 역할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와 필경사의 이야기에서 한쪽은 주인이고 한쪽은 피고용인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 주인을 보자면 이 바틀비가 더 주인스러운 거죠. 변호사는 사회에서 요구된 어떤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그것만 목표로 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중심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건데 반해서 필경사는 자기 삶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뭐라고 하냐면 저항하지 않음을 통해서 정말 저항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방식.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더구나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떤 조건들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전혀 짐작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두 다 한 방향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좀 쉴 수 있다면 그거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의 쉼이 아니고 뭐뭐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자발성을 가진 쉼.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 바틀비의 태도가 수동성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평화는 결국 이런 수동성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라는 거는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수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뭐뭐 하려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욕망들이나 또는 스스로에게 자신을 재촉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떨어져 낸다는 것은 그건 자기 수행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조사 관수도에서 고사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가서 우리가 물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을 바라보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할 거고 또 내지는 왜 나를 안 불러주나 심심해서 미치겠는데 나 심심한데 좀 재미나는 일 없나? 요즘 젊은이들은 심심한 거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 켜서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심심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을 만큼 그 함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매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 않음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 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하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심심한 경험돼서 보면은 대학교 때는 이제 방학이라고 해서 집에 가면 사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그러면은 아침에 조간신문 읽고 저녁에 석간신문 읽고 또 읽고 보면서 어떻게 그거 거의 외울 정도로 보고 심심해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사람들에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요, 지금은. 그리고 어쨌든 사실 저도 그걸 잘 견딘 건 아니죠. 그런 걸로 소진한 거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유지하고 그 상태를 즐길 수 있고 그 게으름으로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수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은 합니다. 그래서 이 고사의 이 게으름은 보통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정말 쉬고 내려놓고 물러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아시아에서는 나아간다, 출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벼슬을 하고 이름을 날리고 역사에 이제 자기 이름을 날려야 남아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송대 이후로 가면은 이 물러남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에 퇴자를 붙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호에. 그게 퇴계. 예. 뒷방 노인이에요. 태옹, 나홍선사 나자는 게으를 나자예요. 나홍이란 말은 게으른 노인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 그 큰 스님 중에 성철 스님의 호가 태옹이죠. 그죠? 네. 뒷방 노인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절집에서 우리 스님들도 계시지만 절집에서 제일 어려우고 제일 하기 힘든 일이 뒷방 노인네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사실은 주지 스님이 제일 권력의 핵심에 있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고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책임도 많고 기분도 좋고 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뒷방 노인이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 눈치 다 봐야 돼요. 주지 스님 눈치 다 봐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편해야 뒷방 노인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불편하면 그 절에 못 살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게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가 주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못 참으니까 주지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절에서도 주지가 되기 위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들기로는 그 뒷방 노인네를 감수하지 못해서 그래서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사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쓸모없으면 사실 눈치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눈치밥을 먹으면서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주 강단이 대단해야만 그걸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퇴자가 호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출세,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삶에 반대되는 삶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어쩌면은 저는 이게 단지 대안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으로 이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유학자들이, 선비들이 물론 현실적으로 관직에서 이렇게 탐적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당증에서 져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시골에 틀어박혀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그 스스로 그것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여겼다는 것은 이 나아간 삶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화, 휴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할 일 없고 그리고 정말 게으르고 그리고 심심하고 이런 상태를 잘 견디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이런 존재로서 저희 이야기하는 게 나한입니다. 지금 이 고사의 이야기도 있고 나한의 이야기도 있어요. 나한도 보면은 여러분들 나한상 잘 아시죠? 나한상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한상 보고 있으면요 되게 재미있어요. 아주 개성적이고 여러 가지 표정과 제스처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등을 긁고 있어요. 그 다음 귀를 파고도 있어요. 하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거룩한 존재, 아주 신령스러운 존재인데 이런 아주 좀 하잘 것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귀 파고 있어요? 등을 언제 긁죠? 바쁠 때는 안 되죠. 할 일 없을 때, 할 일 없을 때, 심심할 때. 예, 바로 나한이 보여주는 어떤 정서는 할 일 없는 것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절에 다니시면 아실 거예요. 나한이 어떤 존재인지. 일 안 될 때 나한 기도해요. 나한이 신통력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나한님한테 부탁하면 안 되는 일 다 해주십니다. 다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신통 제일 나한 존재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언밸런스한 이야기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 이러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할 일 없어서 맨날 심심해서 미치는 저 존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굉장히 역설적인데 이 역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위이기 때문에 무위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알 수 있고 깊이 들여다보고 지혜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될 때 멈추고 또 더 바라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 흐름에 안 들어가면 더 많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신통력마저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나한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호랑이하고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산신일 수도 있고 한데 호랑이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신통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이제 불교에서 삼매 중에서 무쟁삼매라는 게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삼매. 이 나한에겐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없기 때문에 심심하고 할 일 없는데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호랑이도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제가 이 평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뭔가를 나한테 하려고 했다면 그것에서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대립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무욕의 존재고 그래서 호랑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와 나한이 쌍을 맺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일 수 있는 것이 평화로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나한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무위의 상태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콘서트의 제목이 평화와 살림, 평화살림 콘서트인데 평화와 살림이라는 개념을 두고 보면은 굉장히 좀 제가 정의하는 평화는 이게 수동성, 무위 이런 거고 살림 뭐예요? 살린다? 굉장히 활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동성, 무위, 하나는 유유, 능동성. 바로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산다는 거는 무언가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데 이 무언가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투쟁, 나라는 것이 드러나고 투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실천한다면은 그리고 그 하는 것의 무용함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평화는 굉장히 가깝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뭐 명상을 하면 좋다. 몸에도 좋고, 머리에도 좋고, 학습 능력도 향상시키고, 모든 것에 다 좋다. 스트레스도 잘 해소되고, 또 뭐예요?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등등.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학교에서 그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부분입니다. 결코
명상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하신 분들은 알지만 명상의 상태, 참선의 상태에서는 안 하는 걸 익히는 거예요.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자꾸 관찰하면서 안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안함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무쟁의 상태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밝게 아는 지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데 우리 존재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을 요즘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쓸모의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정말 명상의 근원은 쓸모 없음을 스스로 익혀내는 과정이고 그 명상 상태에서 계속 자기와의 그 갈등들이 야기되잖아요. 계속해서 무의의 상태, 하지 않는 상태를 가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정말 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매에 든다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그 삼매가 세상에 말하자면 도태되거나 세상을 등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나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이 저렇게 세상 밖에 사는 존재 같지만 언제든지 중생이 부르면 달려와서 도움을 줍니다. 물론 그게 기복불교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한 자체로 본다면 언제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제가 아는 교수님이 글을 쓰지 않지만 글을 쓴 그 누구보다도 잠재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한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명상을 하든 이 불교적 수행을 하든 또는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자신을 바라보든 이 하지 않음의 상태, 내적으로 투쟁하지 않음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게으르거나 단순히 뭘 하지 않는 상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삶이 되고 인간다움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 우리가 해야 될 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쪼개어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청되는 역할들만 하는 존재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만약에 우리가 벗어나면은 우리 자신이 굉장히 무용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그 학생 중에 한 사람도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년 퇴직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동안은 시 공무원이었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에서 역할을 하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많고 실제로 권한도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나서 보니까 이 굉장한 우울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역할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 존재도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는 건데 근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내가 하는 역할 속에서 나의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지 않는 속에서 나의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으른 순간, 뭘 하지 않는 순간에 충분하게 나 자신일 수 있다면 그러면은 무엇을 하는 순간조차도 굉장히 평화롭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많이 생각하고 실천으로 하는 거는 그냥 저는 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로 실천을 할 뿐이지만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나누어 갖는다면 종교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의 내면의 평화와 또 실제 삶에서의 일어나는 과정들 당장은 어쩌면은 사회적으로 조금은 부적응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멀리 보고 더 뒷날까지 생각한다면 이러한 준비들, 이러한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스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더 선호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죠? not to listen yours. 뭐 이런 건 아니시죠? 네. 자, 다음에는
호그와트가 이제 스님하고 좀 이따 변택수 선생님하고 윤무원 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 나누시기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음미를 하시면서 호그와트의 공연을 한 2곡 정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그와트는 이 세상에 이악스럽게 뭔가 이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때 나는 이득을 받지 않는 거를 선호한다 라고 선언한 팀입니다. 호구가 되겠다는 우리의 호그와트를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네, 마이크. 하나 더 줄까? 네, 네, 그래. 의자, 네. 네, 의자 있습니다. 인사.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호그와트입니다. 요즘 참 세상이 각박해져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 안 먹으려고 하고 함께 공감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호구 이런 식으로 좀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쳇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요. 이름을 호그와트로 지었고, 저희가 지난번 조계사에서 그 꼬마평화도서관 개관식을 할 때 인연이 닿아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노래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저가 하면서 느꼈는데 정말 아이스리퍼 같습니다.
산다는 거 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길 같이 삽시다. 이거 한 번만 하실게요. 아, 예. 네네. 그리고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왜냐면 신문에 사진을 예쁘게 내준대요. 가려주더라고. 제가 할게요. 예, 다음 곡은요, 그 자작곡인데요. 그 이틀 전에 따끈따끈하게 여기 옆에 있는 작곡가 이수연 씨의 노래인데요. 직접 작사 작곡한 댄스잇이라는 댄스잇 이렇게 해서 같이 댄스잇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요. 조금 밝은 경쾌한 노래여서 함께 즐기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멜론이나 뭐 네이버 뮤직 여러 군데에서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픽에 댄스잇 한번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1분 정도 홀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요. 오늘 이제 평화 살림 연구가 변택주 선생님께서 우와, 고마워요. 네. 오늘 혹시 명복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호그와트에게 보내주셨나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노래가 딱 들어맞을 수가, 그죠? 예. 자, 그러면 호그와트는 또 한 분이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셔야 돼서, 자, 다 같이 호그와트에게 손을 한번 흔들어줄까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 평화살림 콘서트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항상 바라지고 여자들이 앞에 나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심부름이라는 걸 잊어먹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계속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지만 저희 변택주 선생님께서 방금 전에 강연해 주신 명법 스님과 두 분이서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주실 거고요. 그리고 윤규명 선생님께서 오늘 자리를 해주셨는데 같이 잠깐 윤규명 선생님 말씀도 듣는 걸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택주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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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스님께서 놀랍게도 하지 않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걸 딱 말씀을 듣는 순간 멘붕이 좀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주로 되자라고 생각하면 늘 고달프다. 하자라고 하면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스님은 역시 고수십니다. 하지 않는. 네.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쓸모없음이 주는 넉넉함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쓸모 있어야 되고 효율을 따지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남김이 없어야 돼요. 뭐든지 딱 만약에 30cm가 필요하면 30cm가 딱 잘라야지 넉넉하게 자르면 혼나는 세상인데 우리 어르신들인 백제인들이 일본에 가서 지은 절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게 사천왕설하고 1400년 된 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300 몇십 년 정도 된 포류지라고 왜 여러분들 솔고의 금단벽화 떠오르실 거예요. 그 절을 짓고 한 1300년 정도를 계속 이제 보존해 오다가 몇십 년 전에 포리지에 석가래가 썩었대요. 그러니까 1300년 만에 얼마나 잘 졌으면 석가래가 1300년 동안 잘 썩지 않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석가래를 가르려고 드러냈더니 놀랍게 60cm 정도가 뒤로 석가래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드러내고 새로 맞춘 게 아니라 그것만 밀어내고 잘라서 거기 다시 단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아까 스님께서 얘기하신 나 한 존재 같은 분들의 그런 슬기로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얘기에서 하지 않은 얘기가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다시 스님을 좀 모시고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오늘 이제 평화 얘기를 우리는 주로 평화 얘기를 하게 되면 떠올리는 게 흔히 이제 뭐 남북이니 이런 거를 주로 바깥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스님은 이제 그런 게 아닌 진짜 근원에 대한 평화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뜻밖이기도 했었고 그러나 사실은 아까 스님이 끝 무렵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무의를 하려면 누군가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무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했더니 기어있는 살림하고 딱 방점을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스님이 참선형 명상을 이야기하시는 스님 맞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열심히 농사도 짓고 누군가는 돈벌이도 해야 스님들한테 이렇게 또 스님들은 돈벌이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거 이게 충분히 저도 이제 옛날에는 무의라고 하면 뭔가 안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건 제가 절에 들어가서도 무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는 세상을 이렇게 방기하는 게 아닌가? 정말 저도 많은 이제 반발심을 가졌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무위의 그 어떤 차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바틀리 경우는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 해서 결국은 생명까지도 벗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서양의 일부, 지금 이제 무위의 존재로서 우리의 나한이나 또는 고사나 이런 존재들을 보면은 삶에 대한 태도가 가장 적극적일 수 있겠다, 반대로 본다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게 많은 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많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니까 필요한 건데, 무의로 이렇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많지 않아도 충분하고,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같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지구 환경을 생각해 봐도 저희 지금 정말 그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정말 모든 한국인들이 바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가도 바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고 급하고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못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뭘 많이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구 환경, 지구의 어떤 유한성을 비춰보면 많이 하는 것이 결국은 더 많은 걸 소비하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구를 더 피곤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길게 넓게 보면. 그러면 더 빨리 죽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죠. 차라리 조금씩 움직이고 그 속에서 넉넉해지면 적게 쓰고도 편안하고 또 길게 오래 누릴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개개인이 실천하려면 참 쉽지는 않은 그 선택이죠. 왜냐면 모두가 그렇게 가도 나만 안 하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게 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더 오래오래 지구 환경을 유지하고 함께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최근에 아이슬란드가 문명을 거부하고 어부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바누아투라는 나라는 거기도 한 16만이고 아이슬란드 한 30만 되는 작은 나라인데요. 그 19세기의 문명을 받아들였다가 그 전에 도둑이 없고 다툼이 없어 싸움이 없었는데 막 싸움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추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문명을 반납하고 발가벗고 원시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우리나라는 3만 달러 정도 수입 그 소득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나 사실 교육비가 무료이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그 대학 등록금 반값 기대했는데 안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스리랑카 지금 불교의 나라 스리랑카는 한 3,000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가면 의료비 무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의료시설이 대단하진 않지만 누구나 똑같이 공짜로 받을 수 있고 교육도 무료입니다. 물론 조금 더 많은 나라 가운데 코스타리카가 있는데 그 나라는 13,000달러인데 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배우고 싶은 데까지 무료로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도 무료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윤구병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는 책 가운데 흰둥이들아 들어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원제는 빠빠락이라는 건데요. 사모아 추장이 유럽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살아보면서 이거 잘못 사는 사람이 아닌가 해서 제가 그 줄거리가 생각이 안 나서 아까 검색해가지고 잠깐 거기에 나온 얘기를 좀 찾았는데요. 요즘에 검색이 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빠빠라기는 하늘 찍고 나타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들의 세계를 갔다 와서 주장이 쓴 것 가운데 온갖 기계도 기술도 사람 목숨을 느린 적이 없고 길게 늘려주지 않았고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한 적이 없다. 그 이들이 만드는 기계는 거의 모두가 갈 곳에 빨리 다다르는 것만을 겨냥하고 있다.
이리하여 빳빳하기는 한평생 쉬지 않고 줄곧 달리기만 한다. 느릿느릿 걸어가며 한눈을 파는 즐거움을, 또 우리를 맞아내는 뜻밖의 반가운 일에 생기는 기쁨을 그이들은 까맣게 잊고서 말이다. 이렇게 이제 아쉽게도 이 책이 절판이 됐어요. 근데 헌책방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제 뭐 3,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면 아마 지금이라도 한 10권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그거 저는 감명 깊게 읽었는데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록새록 솟아나가지고 잘 머뭇거리다가 아까 검색을 했더니 다행히 이 구절이 나와서 문명 혜택을 이렇게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모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윤구경 선생님이 영세독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셔서 2013년에 저희가 이제 선생님하고 만들었던 모임이 으라차차 영세주님 코리아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어떻게 펼쳐갈까 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책을, 균형 잡히는 책들, 물론 평화책도 있긴 하지만 뭐 중국 이야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책을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라든가 모든 나라의 의식개혁을 할 때는 온 국민이 책을 많이 읽은 데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아주 작은 도서관들을 만들었던 사례를 띄웠더니 이제 윤구경 선생님 또는 그 지금 조금 이따 소개할 뭐 신현주 씨, 여기에 이제 주인인 김현진 씨가 그러면 그렇게 책 20권이나 30권 정도 들어가는 조그만 도서관을 우리나라 곳곳에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5개까지 열었고요. 그 10,000개를 열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식구들한테 동조를 구한 건 아닌데요. 제가 저번에 신문기자하고 인터뷰하다가 10,000개 소리가 나왔어요. 우리 남녘 사람이 한 5,000만 정도 되고 북녘이 한 2,500만 정도 된다고 하면 7,500명의 한나꼴로 만들어낸다면 우리나라가 좀 따뜻해지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긴 시간이 있는 거 아니니까 선생님도 좀 같이 모셔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박수로 이런 소리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이제 무의로 돌아가시려고, 원래 무의로 돌아가셨던 어른을 보리출판사가 다시 모셔온, 아마 2009년에 모셔와서 한 7년 동안 더 울고 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데 선생님 생각하시는 평화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죠. 한자로 평화는 평이라는 게 반반하게 된다, 고르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화는 이제 밥 먹는 입이죠. 평화를 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루 나누어서 아침, 점심, 저녁 때를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먹을 수 있으면은 그게 일단 평화로운 세상이다 하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김근태라는 분이 아셨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고 민주화운동을 했었던 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평화는 밥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 가지고 한 끼에 밥 10그릇, 20그릇 먹는 건 아니죠. 그럼 배탈 나죠. 한쪽에서는 먹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결국은 한 끼밖에 못 먹을 걸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그거 다 썩어서 독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평화는 우리 고루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뜻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살림, 평화 살림인데
살림의 반대말은 살림에 맞서는 말은 죽임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화는 살리는 일이고 전쟁은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자 하는데 살리는 일은 사람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풀과 나무 그리고 햇볕과 땅, 물, 공기 모든 것이 아우러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풀 한 포기 더 살려야 한다. 나무 한 그루 더 살려야 한다. 그래야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게으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친구 가운데서 서울대 영문과에서 그 선생질을 하던 저희가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좀 특히 그 후배도 들어주세요. 구병아이 시발로마. 사람이 꼭 부지런해야 할 의무만 있어 게으를 권리도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공동체 초기여가지고 제가 그냥 부지런을 떠나라고 나만 부지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 부지런하라고 닥달을 하느라고 악명이 찾아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나한테 그렇게 이제 덕담을 한 거죠. 어떻게 저희가 나한테 시발놈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런 사람은 잘 없지. 친구니까 모르겠지. 예, 저희 여기에 있는 분들이 서로 가까운 사람, 부부나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되게 존대하거나 거룩한 말, 유식하고 교양 있는 말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자기가 서로 반말하고 욕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또 하나 그런 말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교의 화정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화정 사상인데 그 한자로는 쟁이라는 것이 싸울 쟁자지요. 근데 이 싸움을 물에 저희가 흘려보내 물수 옆에 싸울 쟁자 하게 되면은 물수변에 싸울 쟁자 하면은 맑을 정이 되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정이라는 말 많이 쓰죠. 맑을 정자. 근데 제가 봤더니 세종 세조 년간에 훈민정음이 처음 창제되고 나가지고 많은 경전을 우리말로 옮겼어요. 금강경도 그렇고 능가경도 그렇고 그리고 선문영가집 같은 것도 큰 스님들 좋은 말씀 같은 걸 옮겨놓은 선문영가집 같은 것들도 우리말로 옮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맑을 정자를 좋다라고 옮겼더라고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깨끗해지거나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맑은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은 마음만 맑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좀 맑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아지려는지 실은 평화라는 거를 저는 사람들이 다 평화를 바라기도 하고 행복을 바라기도 하는데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3해 가까이 평화에 관계된 책을 읽었지만 그렇게 확 박히는 부분이 없었고 손에 잡히는 부분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제가 그건 무식한 탓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관념 속의 말들이라는 거죠. 평화가 됐든 행복이 됐든 우리 삶에 직접 와닿지 않았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여쭸어요. 선생님,
평화나 죄와 벌이 우리말로는 좀 없습니까? 제가 가끔 선생님 힘들게 해드리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서 찾아서 또 좋은 우리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때 이제 그게 안 되셔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이 없으시다고 굳이 얘기한다면 죄라는 건 허물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부터 평화로운 결례였기 때문에 또는 그 죄를 짓거나 벌을 주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산해경에 우리 이쪽에 동이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라에 가면 너무 평화롭고 늘 춤추고 노래하고 놀고 문을 열어놔도 도둑이 들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역사를 보니까 공자님이 이쪽에 우리 조선 쪽을 가리키면서 얘기하시면서 당신도 그 나라가 너무 평화롭기 때문에 뗏목을 타고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늘 싸우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뭐 사색 당쟁을 벌이고 뭐 이러면서 우리는 늘 싸워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조선시대 때 사색 당쟁을 찾아보고 그 일본을 그 똑같은 시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은 칼부림을 해가지고 죽였고 우리는 기껏해야 말부림을 해서 서로 싸우고 죽여봤자 몇 사람 죽였더라고요. 이 말부림이라는 소리는 제가 또 저는 선생님 거를 잘 갖다 씁니다. 특허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개똥네 집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보리출판사에서 만드는 거기에 보니까 선생님이 말부림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화쟁이라는 날 아까 이제 화쟁이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하고 내년이 그 원효 스님이 탄생하신 지 1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화쟁을 뭐 어떻게 얘기해 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선생님 그걸 뜻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채용을 했냐면 말부림을 잘하면 몸부림 칠 일이 없어지고 칼부림 할 일은 더욱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바로 이게 뭐냐 하면 우리말로 뭔가를 다가서게 되면 우리가 가슴에 콕콕 박혀요. 근데 엊그제 제가 이제 우리 저쪽에 계신데 불교 문화재연구소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할 때 들었는데 거기서 안육따라 함력상보이 한자를 풀면 무상정등정각 이런 말인데 저는 그 말을 맨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말로 탁 풀어주시는데 내가 평화나 행복에 대해서 답답한 게 바로 저런 거였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 그거 하나만 여기 우리 식구들한테 잠깐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평화로움을 감축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에서 나오고 이런 얘기인데 좀 직접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대학물을 한 15년 먹고 살았어요. 정규직으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유식하고 교양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교양 있는 말로 시골에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니까 그분들 아예 교양이 없어가지고 못 알아들으신다.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 아마 가끔 이야기했는데 제가 처음에 농사 지러 갈 때 그 농사를 그 마을에서 제일 잘 짓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주머니 저보다 9살밖에 연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깊이 사랑하게 됐는데 그분한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줬어요. 저 대두 하종 시기에 관에 문의차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팽그레져가지고 대두가 뭐예요? 대두. 그래서 콩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하종 시기는 뭐라요? 그래서 심는 때요. 그럼 저희 문의차는 또 뭔 차인가? 그래가지고 여쭤보려고
방문은 또 뭐요? 제가 찾아뵙습니다. 아, 그런 게, 콩 언제 심냐고, 물어보라고, 이게, 우리 동네에서는 강꽃 필 때, 검정콩 심고, 강꽃 필 때 매일콩 심어. 제가 그냥 책을 막 들춰봐도, 제가 가 있는 변산에서 언제 콩 심는지를 적어 놓은 적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딱 부러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거로는 무식하게. 제가 이렇게 지금 쉬운 말로 하는 것은 20년 가까이 갈고 닦은 예상 무식한 말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무식하다 하다 보니까 안욕따라 삼막 삼보디, 무상은 종등정각. 어버치나 며치나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말로 옮기면 좋을까? 우리말로 옮기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뒀겠죠. 마치 이제 열반이라는 걸 말을 니르바나라고 하든 무슨 뭐라고 한자로 번역을 하든 그거 옮기기 힘드니까 자기가 그 열반이란 말로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듯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려거든 저도 곧 열반이 들 겁니다. 그런데 아예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저도 모르는 말을 남한테 옮겨가지고 도움이 될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생각 끝에 무상은 더할 나위 없다라는 말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더 위가 없다는 것보다도 더할 나위가 없다는 걸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정등은 바를 정자니에요. 이거 같을 정자. 바로 고른. 근데 고르다는 말은 우리말에 두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반반하게 만든다는 말이고, 고른다는 말에 반반하게 만든다는, 땅을 고른다 할 때 반반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우리가 씨앗을 고른다 할 때 알찬 씨앗을 따로 골라서 그래서 그것들이 골라놓은 또 가지요.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르게 하면 정말 알찬 것들이 된다. 반반하게 만들면 그게 무슨 특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찬 것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더할 나위 없이 바로 고른, 함부로 아무렇게나 고르는 게 아니라 바로 반반하게 하고 바로 알찬 것만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얻는 것이 뭐냐면은 바른 깨달음이다. 깨닫다라는 말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즘에는 받침을 굉장히 많이 늘려나가지고 우리가 맞춤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갑오경장 때는 우리말 받침이 7자밖에 안 됐어요. 워낙은 1446년에 훈민정음을 말해주는 43년에 반포를 하고 46년에 가다듬어가지고 1446년에 가다듬어가지고 낼 때는 받침으로는 8자만 쓰도록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물론 이것은 최세진 선생님께서 차례를 정한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훈민정음에 이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8자만 쓰라고 그랬는데 최세진 선생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당대 전 세계에서 제일 하는 언어학자였을 겁니다. 최세진 선생이. 근데 받침으로 붙을 때는 디귿이나 시옷이 소리값이 같아요. 근데 왜 이걸 디귿을 받침으로 쓰라고 했을까 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을 해봤는데 갑오경장 때쯤 돼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우리말을 쓰다 보니까 디귿자를 쓰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그게 하도 디귿디귿해가지고 디귿자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7자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빼닫다, 좀 길어진다만 빼닫다 했을 때는 디귿자를, 요즘에는 디귿자로 쓰는데 쓰지 않고 시옷자를 썼어요. 그러면 빼닫다 할 때 닫는다는 건 뭐예요? 우선 먼저 저같이 이제 조금 저희가 그 음탕한 노인네는 살이 닿는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살이 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닿다에서 다솜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솜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유물론자였어요. 정신적인 사람, 플라토닉으로고 그것보다도 살이 맞다는 걸 먼저 생각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솜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닿고 살로도 닿고 그러는데 깨야지.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저희가 눈도 감기고 귀도 멀고 저희가 코에 냄새도 안 들어오고 혀에 맛도 볼 수 없고 그렇죠. 깨야죠. 깨야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모두 열리니까 우리 감각기관이 모두 열리니까 깬다. 그리고 깨고 나서 닿는다. 닿는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깨어서 어루만져라. 이렇게 해서 한 사람만 어루만지면은 실제로 안 되니까 온 세상 사람 다 어루만지려면은 말하면 손이 1000개 돼야겠지요. 지문손. 여기서 지문손으로 어루만지려면은 눈도 1000개가 있어야 한다. 이게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그런 마음으로 보살피고, 이건 저희가 변택주 선생님이 보고 살핀다는 말을 하고 하면은 보살핀다는 말이 되는데, 이건 늘 돌본다는 말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또 제가 그걸 훔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살 청개의 손으로 어루만지려면은 1000개의 보살피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사실은 부처님이 아름다운 여사로 놔두어서 우리 이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바로 고른 바른 깨달음, 이렇게 제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무상전등 정각을 한번 우리말로 옮겨봤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들어보시니까 그렇게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특히 고르다 이런 개념들이 사실 그 한문이 어렵고 또 불교 용어가 어려워서 불교 내용이 안 들어오고, 사실 저는 평화라는 말도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안 다가오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심지어 저는 행복이란 말도 참 안 다가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말로 풀면 다가오고 느낌이 이렇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그 고르다 또 이렇게 고르다는 말에는 모두 같다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그래서 너와 내가 없다 이런 말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훨씬 더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에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복 스님과 윤구병 선생님 더불어 계시니까 참 뿌듯하고 또 서로 결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곰곰이 짚어보니까 결국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불다는 말을 그렇게 풀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풉니다. 더하면 불어난다. 예를 들면 산에 혼자서 새끼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진 여성도 홀로는 못 낳잖아요. 근데 둘이 만나면 셋도 냈고 넷도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벽시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벽시일 뿐이지만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거기에는 흙과 물과 여러 가지 영양분 그리고 햇볕, 바람 이런 게 어우러져서 솟아오르면 우리가 그걸 기하급수라고 하잖아요. 한 톨이 적어도 500개에서 한 1500나달 정도가 달린다고 해요. 맞나요, 선생님? 제가 무식해서 잘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달리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수천 알 달리는 젖살 같은 것도 네, 그래서 그렇게 기하급수가 되려면 더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근본인데 이렇게 두 어른을 모시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이 뿌듯한데요. 저는 이렇게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스님한테나 선생님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저한테 물을 때는 애정 고백 같은 거 선생님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분위기에 좀 이거만 선생님한테 사랑 고백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 전에 나한 얘기하셨고요. 나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제 한가하고 준비가 돼서 누구나 불렀을 때 그래서 쓰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가함 속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준비가 된다는 그 과정이 그 한가함 속에서도 치열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자기가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속에는 투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한가함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한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투쟁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의 섭리 어떻게 보면 거스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익어지고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기와의 부단한 투쟁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무언가를 또 무언가의 준비가 없이 그냥 게으르게 있는 것이 과연 그러한 능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해결을 본 건 아닌데요. 물론 이제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운전하는 것을 다 통찰해서 알고 이럴 거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우리가 익혀야 되고 정말 저도 농촌에 있어봤지만 씨를 뿌리고 무살도 하는 거 모두가 다 사실은 마음을 써야 되고 또 거기에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죠.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그걸 바라볼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안 바라봐지고 상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장치일 뿐이지 상대를 받아들이고 상대의 필요에 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명목적으로 또 내세울 때는 누구를 위한다. 정말 자식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등등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내세우지만 결국 보면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오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보니까 듣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한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 근데 그것을 거쳤을 때 타자와 어떤 조화로운 수용과 만남, 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바라보게 될 때
필요한 걸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 존재가 뭘 필요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게 보통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미성숙한 사랑이고 정말 그 성숙한 사랑은 그 사람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성숙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비워줘야 되고 뭐예요. 그럴 때 하지 않음의 그 마음이 오히려 그 상대의 필요와 상대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죠. 그래서 지혜로움도 거기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덧붙이면요. 그 남이 일손을 빌리러 올 때 가서 도우려면 일손 와야 돼요. 지일 바쁜데 일손이 바쁜데 남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면은 도와줄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언쟁이라고 그러고 논쟁이라고 그러고 그 싸움 그러니까 말싸움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죠 그런 것들. 근데 우리말에서는 말싸움이라는 말은 드물었고요. 입씨름한다, 말씨름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제 서로 자기 입으로 주고받고 말로 씨름을 하는 거 그 재밌잖아요. 옆에서 구경하기는 더 재밌고.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말도 씨름으로 바꿔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또 어느 분? 한 분만 더 시간이 5시 넘어서 한 분만 더 있으시면. 네. 자리가 자리니만큼 사실 입 열어서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름도 내놓고 진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관계로 일단 그렇게 하지만 흔히들 그게 참 어려우시죠. 묻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평화로 가는 길, 정말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짚어가려고 하고 앞으로도 또 이제 올해만 해도 4차례 더 남게 한 까닭도 하나씩 짚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체로 이런 데 오시면 뭘 얻어갈 거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뭘 드리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함께 찾아가자. 더불어서 가보자. 기어있는 우리는 달라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게 대전제지요. 대체로 집에 다스리는 사람들, 정치나 통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같아지면 쉽대요. 짝짝 시킬 수 있으니까 모르겠으나 그러나 달라도 같이 산다는 관점에서 아까 호그와트가 이제 불렀던 노래가 그런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그 스님하고 귀하신 건 특히 임구영 선생님은 이제 다 내려놓으시는데 여기 오신 까닭이 지금 들어보니까 손 내려놔야 이게 거둘 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잠깐 제가 아주 시간이 덜 돼서 꽉 채우려고요. 그 불교의 삼구거리 하와중생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도 우리말로 바꾸기는 바꿔야 하는데 근데 그 대체로 저는 처음에는 삼구거리 하고 나서 그 끝나면은 하와중생 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함께 이루어지는 길이 있고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그 깨달음을 준 분은 저로서는 큰 보살로 생각하지만은 여기 아무도 그분을 보살로 생각하지 않는 분인데 김진숙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진중공업 그 가마지기 높은 쇠로 된 그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가지고 1월 중순에
추운 때 올라가가지고 309일을 버틴 분이죠. 여러분들이 몸이 닿거나 손이 닿은 경험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시골에서는 문고리를 잡으면 추울 때 손이 쩍쩍 달라붙습니다. 그 문고리 살점이 뜯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닳은 새 몸 닿으면 타지요. 살같이. 이걸 견딘 분이에요. 김진석 선생이. 그러니까 혹독한 수행의 과정을 1년 가까이 그 철판 위에서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희망버스들을 타고 오죠. 사실은 희망의 말하면 불길을 태운 거예요. 가슴 속에다, 사람들 가슴 속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가슴에. 그래서 저는 김진석 선생이 큰 보살이라고 보고 그분이 소금꽃나무라는 책을 냈습니다. 소금꽃나무는 보리에서 낸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서 냈는데 여러분들이 꼭 사서 보시고 꼼꼼히 읽으면은 참 부처님 당년에 그분이 그런 일을 하고 사실은 그거를 책이나 말로 남겼다면 틀림없이 승망경이나 유마경처럼 경전으로 묶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소금꽃나무를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포항평화도서관을 여는 사람들의 그동안의 여정, 걸어온 길을 신현주 씨가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막평화도서관의 사진주기 신현주입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이요. 감자 씨앗을 하나 심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을게요. 감자가 싹이 났다, 잎이 났다, 묵지빠 이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같이 해볼게요. 자, 짝 지으세요. 짝꿍을 찾아라. 짝꿍을 찾아라. 자, 마주보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자, 네. 됐나요? 자, 할게요. 시작. 감자가 싹이 났다, 잎이 났다, 묵지빠. 가위바위보 하셔야 돼요.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직 이기고 진 게 달라지지 않았으면 얼른 하셔야 돼요. 이기신 분? 네,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자, 제가 이기신 분들께 감자 씨앗을 하나씩 드릴게요. 꽉 쥐시고요. 진 분들은 이 감자가 쥔 손을 펴주세요. 자, 감자를 쥐고 이긴 사람은 감자를 쥐고 진 사람은 손을 펴서 이 감자를 뺏어보세요. 네, 뺏으셔야 해요. 네, 그럼 뺏어야 될까요? 자, 뺏고 싶은가요? 네. 안 뺏기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저는 뺏으려고. 안 보이세요? 자, 그만. 자, 막 두 분이 몸으로 어루만지셨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이기셨어요? 저요. 네, 감자 어떻게 하셨나요? 못 뺏었어요. 못 뺏으셨어요? 네, 선생님 왜 감자를 꽉 쥐셨어요? 가진 거는 못 뺏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분께 여쭐까요? 스님 이기셨죠? 네. 감자 어떻게 하셨어요? 꽉 쥐고 있어요. 꽉 쥐고 계셨어요? 스님 감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저는 네. 제가요, 스님께 스님 감자 꽉 쥐고 있는 감자를 저에게 나눠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우리 스님께서요 감자를 2개를 내주셨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 게임을 하면서 물었어요. 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감자를 꽉 지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이 평화를 나누면 어때? 감자를 나누면 어때? 내가 나누자 그러니까 나눠주더라. 그랬더니 키가 작은 남자아이가요. 에이 그럼 처음부터 나누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물었어요. 그럼 너는 왜 그랬니? 내 거니까 뺏기지 않으려고요. 또 약한 얘 거를 뺏으려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냥 내주었어요. 그래서 왜 내주었어? 그랬더니 내가 약하니까요. 그런데 평화는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빼앗으려는 것도 아니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꼬마평화도서관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앉아서 잠깐 진행을 할게요. 넘겨야 되겠어요. 네. 꺼졌나? 아니, 넘어갔나? 아, 네. 선생님, 제가 앉아서 이쪽으로 제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 꼬마평화도서관은요, 무기를 녹여 살림살이로 만들어서 한반도에 핵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몇몇이 모여서 한 달에 2번씩 수요일마다 모여서 책도 읽고 뜻도 나누었어요. 평화의 불을 지피자는 마음으로 말이죠. 평화책을 읽다가 사람들 가슴에 평화 씨앗을 어떻게 뿌릴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주 작은 도서관, 이것을 누리 곳곳에 열자. 평화롭게 평화책을 읽으면서 생활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방식이면 좋겠다라는 뜻이 모아졌어요. 10,000개의 도서관이 곳곳에 열리고 그곳에서 평화의 책을 읽는다 그러면 평화의 노래가 곳곳에서 꼬마 아이들이 골목골목 노래소리가 퍼지듯이 그러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봤어요. 첫 번째 연곳이 파주 보리출판사에 있는 꼬마평화도서관이에요. 지금까지 지어진 것으로는 가장 큰 도서관이에요. 지금 이렇게 오각형 무늬로 보이시죠? 네. 아이부터 어른까지 들어가서 평화책 읽고 평화로운 마음 나누는 곳인데요. 꼬마평화도서관 1호에서는 평화 발자국 걷기라던가 평화책 낭독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곳인데요. 짜잔! 여기는 방배동 마지입니다. 마지에서 두 번째 꼬마평화도서관을 열었고요.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혹은 식사를 하시지 않더라도 와서 평화책을 읽겠다 하면 마지에서 언제든지 차를 내주고 그 책을 읽으실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마음 내주시는 품이 정말 고마운 곳이에요. 자, 다음은요. 짠. 꼬마평화도서관 3호. 이곳은 철원 노동당사 앞에 마을인데요. 우리나라의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도서관을 열 때마다 작은 평화 콘서트를 여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콘서트를 여는 동안 탱크가 지나가고 군인들이 걷기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꼬마 아이 3명이 보이는 것처럼 이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콘서트를 여는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면 더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래서 더 희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곳이에요. 자, 네 번째는 인천 길벗의 어린이 도서관인데요. 이곳에서는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콘서트를 열고 있는 곳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노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유가족을 모시고 세월호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자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전라도로 날아갔는데요. 전북 곱창에 있는 책마을 헬이에요. 자, 여기 재미있는 도서관 서가가 보이죠? 저게 꼬마평화도서관인데요. 저것도 좀 규모가 큰 편이에요. 저희들이 아주 작은 도서관인데요. 이곳은 집안 어르신이 세운 학교가 폐교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걸 가족이 인수하게 되면 우선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대건 촌장님이 그 고향 폐교에 세운 곳이었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을 모아서 글도 알려드리고 그림도 그렸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뭐였냐면 화투장이었어요. 네, 이렇게 재미나게 어울려서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자, 왜 잘 키운 자식, 딸 자식은 비행기를 태워준다잖아요. 저희가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는데요. 이곳은 제주도는 빈부의 차이가 좀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 1도 이동 새마을 도서관에서는 이쪽은 조금 외진 곳이고 그 발전이 좀 덜 된 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 통합평화도서관을 열고 싶다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문을 열었는데 어린 학생들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서 평화책 읽기를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그 제주 민속문화관 관장님이 연락을 주셔서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에서 저희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분이 계셨어요. 제주도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면서 길에 풀들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으니까 그 땅에 생명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오실 때마다 그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돈을 가지고 풀씨를 뿌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서도 같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게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제주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슬픈 역사를 가진 곳이었어요. 얼마 전에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해군기지 건설로 많은 갈등이 발생했는데요. 이분들을 보면서 평화운동은 결코 쉽지만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자리에 많은 어린이들도 같이 왔었는데요. 그 평화에 대한 희망과 열정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들려줘야 한다.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며 유구병 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이제 가까운 곳인데요. 인천 여성회예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공간 박스를 이렇게 연결해도 통합평화도서관 서가가 되는 곳인데요. 인천 여성회에서는 앞으로 여성과 평화를 주제로 한 평화도서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뜻을 밝히셨어요. 이곳에서 제가 이분들께 느낀 평화는 먼저 다가가서 밥 먹었니? 하고 물어보는 엄마의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시고 늘 어울려서 함께 손잡고 같이 하자. 이곳 분들이 처음 알려주셨어요. 같이 살자라는 노래를. 네, 그런 곳이 하루 전 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는 두근두근 도서관이었어요. 이곳은 아이들과 오울복고 밝게 살아가려는 뜻을 같이 하는 마을 공동체인데요.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키우는 평화로운 둥지였습니다. 그 웃는 모습 저희 시내가 살림꾼인데요. 너무 환하게 잘 웃고 계시죠. 저절로 서로 마주만 봐도 마을 사람들이 웃음이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또 서가가 정말 작은 곳이에요. 저희는 크고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이것도 저희들이 다녀오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아픈 곳이었는데요. 10호점은 매우 마음이 아프지만 뜻 깊은 곳에 열었습니다. 바로 충북 영동의 노근인데요. 노근이는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을 불에 몰아넣고 미군들이 총을 마구 쏘아서 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죽게 한 가슴 아픈 현장이었어요. 우리 윤구병 선생님 계신 그 왼쪽 옆으로 보시는 쪽은 오른쪽인가요? 파란색 모자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그때 그 총격으로 인해서 가족도 잃고 본인의 다리도 총에 맞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용서하고 싶다. 미군의 그 총을 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은 전쟁 광들이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더 큰 감동을 받고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온 곳이었습니다. 11호는요. 꼬마평화도서관 작은 곳을 문 연 곳인데요. 이곳은 조계사의 생명평화법당 앞이에요. 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적게 들어가죠. 저희는 꼬마평화도서관은 책이 많으면 30권까지 들어가는 작은 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곳인데요. 종각조계사에서는 생명평화기도 500일을 올리신 무의거사님이랑 붙잡고 살자에서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매 주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꾸준한 힘, 그것이 평화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12호, 13호, 14호는 고양시에서 하루에 다 문을 연 곳인데요. 지금 흐리게 보이지만 혹시 여기 작은 요 작은 서가가 보이시나요? 요거는 아이들이 만들어서 기증한 서가예요. 그 행신동 서화한의원 대기실의 한켠, 그리고 이렇게 포락포락 반찬가게인데요. 반찬가게 입구에 이렇게 꼬마평화도서관, 그리고 다 깜짝 놀랄
하시더라고요. 프로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프로카월드 거기에서 차수리를 기다리시면서 또 책을 이렇게 읽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화의 싹을 틔우는 곳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누구나 다 꼬마평화도서관 관장님이 되실 수 있도록 잘 보여드리는 계기가 됐지요. 15호는 순창의 농부의 부엌이라는 곳인데요. 우리 농산물로 과자 굽는 여자, 그리고 디자인을 하면서도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어울려서 문을 연 카페 밥집이었어요. 그렇게 모여서 함께 마을 사람들이 책을 읽는 그런 모임을 꾸준히 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 사람들은요, 입이 닿는데요. 아까 입씨름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로, 도시 사람들은 말로만 해서 입이 닿는 거고요. 시골 사람들은 함께 일을 하면서 일손을 거들다 보니 손이 닿는다네요. 꼬마평화도서관 여는 사람들도 말로 하는 운동, 말로 하는 평화 아니고요. 평화책 읽기를 한다든지 평화 글쓰기 모임을 한다든지 평화로운 거기를 하시겠다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기꺼이 손잡고 소박하고 편안하게 같이 걷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요.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그리고 함께 걸어가면서 같이 우리 꼬마 평화관과 같이 평화 피워요. 네, 꼬마 평화. 구직갱이 신영주 씨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기획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기획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홍보를 오늘 것 같은 경우는 홍보를 미미하게 이제 하면서 사실은 제가 명본 스님을 못 믿은 게 아니고요. 너무 막 처음부터 그렇게 크면 부담 가지실까봐 일단 오늘은 이제 둘레 분들, 그 다음에 이 동네에 계시는 분들, 작게 그 다음에 꼬마평화도서관 관장님들 이렇게 작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매달 홀수달 마지막 일요일에 이 평화살림 콘서트를 합니다. 5월 달에는 최은구 할아버지께서 해주실 거고요. 7월 달에는 제가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최병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지구와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9월 달에는 이현주 박사님, 11월 달에는 일진 스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2달에 한 번씩 평화살림 콘서트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평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평화가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평화인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주된 목적은 꼬마 평화도서관이 좀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둘레 좀 더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원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변 선생님께서 꼬마 평화도서관 관장이 되시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한 하실 수 있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잔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튀어나왔습니다. 혹시 왜냐하면 지금 폰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끝난다고 인사하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재빨리 잡았더니 눈치를 채시고 꼬마평화도서관 말씀드린 책이 한 20권에서 30권 들어가는 아주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한 20만 원에서 많아야 한 50만 원 정도면 꼬마평화도서관 관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값을 10,000원씩 잡는다고 가정하면 한 30권 정도라면 30만 원이죠. 그리고 20권이면 한 20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조계사 그거는 그게 길벗 도서관 관장님이 직접 짜주신 건데요. 그게 6만 원 이래서 짜고 위에 이거 붙인 거 7만 원, 운송비 하니까 8만 원 정도고요. 저는 15권째 이렇게 돌아가는 도서관이 있어요. 사방으로 볼 수 있는 요만하게 실내에 놓는 게 있는데 그걸 보여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나왔는데요. 그거는 11만 원 정도고 운송비하고 12만 원 되는 도서관이에요. 책을 돌려가면서 애들이 아주 재밌게 돌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놓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 30만 원, 10만 원, 한 40만 원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나는 도서관장 꼭 되고 싶은데 내가 도서관을 열 돈은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빌려가게 하고 관리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겠고요. 아까 15번째 도서관은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지금이 아니라 한
2년 전? 이때 부부가 선생님한테 과자, 자기네들이 과자 만든 과자 드리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반가우셔가지고 평화책을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또 평화책 한 10권 선물하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가는 도서관 12만 원을 제가 선물을 해서 그분들에게 드려서 열었어요. 열면서 제가 거기 인사말에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 하면, 이건 릴레이니까 당신네들이 돈이 잘 벌려서 이익이 남으면 그 돈을 모아서 누군가한테 또 평화도서관을 열어줘라. 그래서 거듭 열어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거에 보면 회원가입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분명히 돈 내는 거 말고 뭐 할 수 있는지 써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복정 스님 모시고 함께 했던 맑고 향기롭게라는 모임은 돈 내지 않는 회원이 더 많아요. 돈 내는 회원보다. 그래서 돈을 내지 않고도 지금 이런 데 와서 활동하고 또 평화책 읽어주기만 해도 우리 회원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린이들은 2,000원부터 어른들은 5,000원부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한 사람당 몇천 원씩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동이체 해주는 회사에 줘요. 그런데 5,000원짜리 하면 다 나가는 거 아니냐라든가 2,000원 특히 다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린이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회비를 안 내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시다 보면 저도 이 다달이 빠져나가는 게 꽤 돼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시면 회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운동은 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돈 내는데 체크 안 하셔도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집에 가서 찍으셔가지고 제 여기 보면 우리 핸드폰 번호 있잖아요. 김현진 씨하고 거기다가 여기서 내는데 만약에 돈 표시 안 한다든가 조금 하게 되면 민망할 수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나는 책을 같이 읽는 거 할 수 있어. 나는 거기 이렇게 할 때 이런 행사 하게 되면 함께 해서 뭐 할 수 있어. 뭐 손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셔서 찍어서 저희들 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너끈히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개별 모임인데 그냥 고유번호 받은 이런 모임이지만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혹시 사단법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법인을 하게 되면 인원수가 몇백 구자 이상이 돼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써서 보내주세요. 그냥 회비 안 내셔도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